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3월 25일 토요일이고요. 이번 주 3월 4주차 주간 투자 전략 첫 번째 코너 시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네, 그렇습니다. 시장에 FOMC도 있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변화도 같이 나오고 시장도 변동성이 컸지만 종목 섹터도 변동성이 무지 큰.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전지가 주도했다가 약간 좀 바톤이 넘어가나 하는 쪽으로 마감을 하게 되는. 그래서 2차 전지 아직도 갖고 있어요. 아직도, 이게 빠진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2차 전지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그대로 갖고 있을까요? 반도체로 넘어갈까요?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복잡한 섹터의 흐름들 쪽에서 시장은 또 가만히 있지가 않죠. 또 난립니다. 왔다 갔다 뭐 정신없는 이런 상황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코스피까지 연결되는 이런 구조. 이게 좀 편할 수는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함들. 이게 시장에 다 나오는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FOMC 회의를 통해서 나왔던 이제 첫 번째 내용들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 미국은 그러니까 또 어제 보니까 그런 것도 있죠. 미국 시장 유럽하고 다들 난리였던 게 시작이 이제 여기서 시작했어요. 나스닥도 시작했다가 쭉 올라오면서 나왔던 변화 보면은 네, 도이치뱅크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면서 이어졌다고 하는데 근데 문제보다는 도이치뱅크는 벌써 예전부터 야, 쟤도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나왔던 대표적인 회사고요. 지금 뭐 주가가 9달러대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정도면은 도이치뱅크에 대한 신뢰는 그렇게 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 회사가 또 문제가 된 게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AT1이라고 하는 이게 결국에는 후순위 채권인데 이게 이번에 CS에서 발행했던 게 은행들의 글로벌 은행들의 대부분의 작은 자본 조달은 그러니까 자금 조달은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요 후순위 채권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식도 아닌 것이 채권인데 채권보다는 요 중간 단계인 그러니까 채권이 있고 주식이 있으면 중간 단계 쪽에서 가장 적절하게 금리를 주면서 자금을 땡겨올 수 있는 대표적인 어떤 채권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선호를 많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도이치뱅크도 이거 상당히 많다. 근데 도이치뱅크 안 좋으면은 이거 그냥 다 삼각되면서 우리 다 또 손해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에서 출발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도이치뱅크가 위험한 거 아니냐라는 쪽인데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이게 문제였던 거죠. AT1을 막 그냥 투자했던 게 그냥 그대로 날아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나오다 보니까 도이치뱅크 쪽에서 AT1도 걱정이 좀 발행했던 AT1이 걱정이 좀 큰 거고 거기서 촉발되다 보니까 CDS 프리미엄이라는 그러니까 어떤 이 회사가 망하게 되면 그거를 대신해서 주는 보험금 성격의 돈이죠. 그러니까 이게 망함으로 인해 그럼 이거는 훨씬 더 가격이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도이치뱅크 망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도 그렇지만 유럽 시장에서 급락하면서 나왔던 변화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서 먼저 이제 나왔던 게 ECB에서 이제 라가르드 총재가 딱 한마디 했죠. 우리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연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방관하지 않겠다. 예, 뭐또 은행의 유동성은 충분히 공급하기 시도를 할 것이니까 유럽은행 안정하고 뭐 좀 블라블라블라 연준이 하는 얘기랑 똑같죠. 예, 이제 하다 안 되면 민간 쪽에서 이렇게 막 엉망이다 그러면 누가 출동을 하죠. 그것도 예전처럼 2, 3일 걸려서 관망하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사태만 나온다 그러면 응, 오케이, 출동할게. 바로 얘기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심리적인 불안감이 확산되는 거를 차단하려고 한다. 이게 저희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배웠던 하나의 매뉴얼이지 않습니까? 이게 있다 보니까 일단 착착착착 진행되고 또 거기다 그런 얘기도 있었죠. 이거 구조조정 벌써 이미 다 했다. 구조조정 다 하고 예전부터 안 좋았던 거 이제 어느 정도 끝나고 거기다가 10분기 연속으로 수익 나고 있다. 왜 이래? 우리 그냥 괜찮아. 니네랑 다른 은행들하고 달라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나마 안정이 됐죠.
오늘 또 미국 은행주는 네, 다 아시는 것처럼 롤러코스터에서 시작이 벌써 이 밑에 시작했다가 장중에 좀 줄이다가 확 올라갔다가 또 팍 빠진.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제 조금 있으면 돌아가면서 다 하나씩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 보니까 그 SG 쪽이죠. 소시에테 제너럴 뭐 프랑스 은행들도 그렇고 뭐 돌아가면서 다 움직이는 거 보니까 한 번씩은 다 거쳐야 될 관문일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너네는 괜찮아?라고 하는 상황들. 근데 결국엔 다 불편하지만 그거죠. 미국이 금리를 그렇게 세게 올리다 보니까 나오는 편향 흐름들 중에 하나의 또 흐름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게 앞으로 또 얼만큼 발목을 잡고 얼만큼 또 추가로 영향을 끼치고 또 사람들은 그만큼 불안해할 것이냐. 이게 핵심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시장은 지금 현재 야 다음엔 누구야? 아니면 은행 진짜 뭐 또 터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게 되면 불안이죠. 이 다음이 누가 될지 모른다. 그리고 어디 나왔던 또 도이치뱅크 쪽에서 나왔던 것 하나는 그겁니다. 이게 시장에서 2008년 금융 위기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놀래고 진짜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 잠깐 또 얘기가 나왔던 파생 상품입니다. 이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가장 불안의 원인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도이치뱅크가 어떤 결합된 상품을 통해서 만약에 뭐 1조 만약에 이거 너무 많습니다. 예, 그냥 예를 들게요. 만약에 1억을 팔았다. 쉽게 얘기 들면요. 1억을 팔았는데 그럼 1억 관련된 상품들이 여기 연계된 게 제가 지난번에도 파생 상품 말씀드려서 한국만 하더라도 어, 코, 선물이 있고 옵션이 있는데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지금 7배, 7.5배 이 정도까지 파괴력이 있고 옵션은 거의 뭐 25배 정도까지 파괴력이 있다. 현물에 비해서. 그러면은 이게 지금 벌써 1억 가지고 들어가는 게 7억 5천 그리고 22억 정도까지 변화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만큼 레버리지가 최대한 뭐 20배 이상까지 벌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판 상품은 요거예요. 근데 내가 결합된 상품이 있다 보니까 나머지 레버리가 연루된 이쪽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거 연결돼서 맨 끝단에 있는 회사들은 난리가 끝단에 있는 쪽은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여기 걸렸다라고 해서 연결돼서 나오는 고리들은 그러니까 그 피라미드에서 가장 위에서 움직이는 것과 저 밑단에 있는 것들은 또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들로 보다 보니까 이게 제일 두려운 것들죠.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에 은행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 단순하게 모르겠습니다. CDS 프리미엄 같은 경우 급등해서 뭐 어쩌다라는 얘기는 그럼 또 즉각적으로 어떤 그 금융 수장들이 또 해결은 할 수는 있겠지만 아마 그 부분이 아니라 이런 어떤 파생 상품 연관된 쪽으로 나오기 시작해서 뭔가 좀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 이거는 생각보다 큰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제가 느끼기에도 이거는 그냥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속 체크를 하겠지만 결국은 그거죠. 지금 불안한 거예요. 지금 시장 심리가. 아이고, 뭐, 미국의 중소은행 툭툭 나가고 이번에 연준에서도 밝혔듯이 미국에 진짜 심각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은행이 6개 있다. 할 정도로 밝힐 정도면은 그게 불안의 근거가 되는데 이 6개가 뭐 아주 중소형 작은 쪽이라고 하게 되면 괜찮겠지만 이런 거에 대한 또 흐름이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하면 항상 하는 거 있죠. 네, 좀 동향들 한번 지켜보고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달러입니다. 달러가 지금 이렇게 많이 최근에 흔들렸죠. 지금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내려올 수 있었던 배경은 요때부터 요때까지 요게 하락할 때가 FOMC였습니다. FOMC 나오고 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즉 미국은 더 이상 금리 5월달 적어도 5월달까지는 그리고 지금 나오는 금리 경로를 보니까 이 정도 이상으로 못 올라라고 하는 흐름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로 갔는데 그렇다고 지금 잘 봐야 될 건 여기입니다. 이때가 저희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때 저희 또 와 달러 이제 그냥 끝난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다가 급반등이 나왔죠. 100.8 이런 상황들이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문제는 첫 번째는 미국의 금리 얘기 그 금리가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가는 거 아니야. 두 번째는
유로화 쪽에서 ECB 쪽에서 지금 나오는 물가 지난번에 보니까 영국도 소비자 물가 지수 10.4, 지난번에 10.1 계속 두 자릿수입니다. 대단한 거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유럽 전체적으로도 부담감이 이쪽은 계속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추가로 금리 인상. 근데 미국은 금리 동결 아니면은 더 관망.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22 쪽의 유로화는 강세, 달러는 약세로 가는 구조죠. 이게 지금 나왔다 보니까 이렇게 쭉 밀렸던 거고, 이런 상황 쪽에서 직전 한 100이 깨질까요?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또 유럽도 한 번 더 금리를 올리는 관점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유럽이 그냥 쭉쭉쭉 올라가게 되면 유럽도 똑같습니다. 여기 더 은행들 다 터져요. 뭐 유럽이라고 뭐 통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쪽이 나오게 되면 또 유로화 약세 또 달러 강세로 갈 수도 있죠. 근데 일단 기조는 지난번에 105대로 가던 부분들이 멈췄다라는 쪽에서 지금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기조로는 딱 그거 같네요. 일단 105대 넘어가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한 100대 근처에서 나오고, 그러면 이게 박스권 흐름들이 벌써 시작된 게 올해 초부터 나왔던 변화거든요. 올해는 요 정도 안쪽에서 달러가 105를 가느냐, 100 근처에서 이탈은 좀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탈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요럴 때 보면 이제 환율이 국내 시장도 안정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변화가 나올 수 있다. 안쪽에서 이런 변화 달러의 기준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또 턴할 수도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자리 나오게 되면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턴에서 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러기에는 22에서 진화를 빨리 한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제 나왔던 도이치뱅크 관련된 얘기는 일단 잠깐 사그러들지 않을까 하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요즘 지금 가장 또 핫한 것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이쪽이죠. 이쪽은 지금 예, 안 빠지네요. 아이고, 네. 한번 좀 해보려고 했던 상황들이 나오지도 않고 계속 움직이는데 아마 그렇게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요 28,000달러대 중심으로 더 강하게 못 가네요. 이거 되게 좀 왔다 갔다 하네요.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도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까지 노려야겠죠. 25,000달러, 25,000원대 위로 비트코인 대응하기는 좀 그래요. 결국엔 지금 미국 시장에서 요즘에 강한 금 그리고 또 비트코인 딱 두 가지가 그거죠. 어, 디지털 금과 그냥 금. 네, 그 차이. 근데 그러니까 금의 가장 큰 강점은 교환 매개, 교환 수단에 대해서 가장 높지, 저장과 교환 수단. 이런 게 됐지, 어떤 효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드리면, 금 가지고 뭐 먹을 수가 있습니까? 뭐 잘라서, 아유, 맛있다, 이렇게 먹을 수 있으니까. 뭐 식용금 있죠? 끓여 먹는 거 있는데, 그게, 네,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근데 이 저장과 교환 수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비트코인이 약간 부여받기를 시작했어요. 왜냐면 지금 은행이라는 것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하게 되면 은행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가장 내가 돈을 은행에 넣었다가 그걸 못 찾게 되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 이거 은행 파산과 함께 내 돈 찾기 되게 어렵다. 그럼 거기서 나오는 저장과 교환도 가능한 거잖아요. 교환 수단에 비트코인이 들어가다 보니까 가상 화폐라고 하는데 저희가 화폐라는 개념들을 애써 비트코인에 부여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은행이 지금 난리를 치다 보니까 이것도 내가 송금하거나 돈 보낼 수 있을 때 전자지갑만 있게 되면은 움직이게 되고 물론 거기서 이제 보안 뭐 이런 거는 또 내려가겠습니다. 근데 쉽게 처리할 수 있고 쉽게 또 현금화할 수 있고 하는 이 수단들이 부각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그만큼 더 지금 시장에서 먹히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론적으로는 네 가능은 합니다만 저도 그런 약간 필 비슷한 걸 느껴서 하게 됐으니 뭐 그때 샀으면 뭐 최저점에 샀겠네요. 근데 뭐 이런 건 무시하고요. 네 강하게 움직였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이렇게 갈 수 있어 라는 쪽이고 또는 이제 미국의 달러가 약한 상황들이죠. 과거처럼 저 120, 130, 120대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그냥 거의 뭐 초토화 이런데 지금은 100대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달러 약세 때 달러의 위상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좀 힘을 받는데 라고 하는 그 부분이
또 확인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비트코인은 노려볼 겁니다. 혹시나 저랑 동참하실 분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 100만 원 이것만 한번 100만 원 하게 되면 지금 지금 3천만 원 되나요? 그러니까 0.00003? 네, 이거 사나요? 근데 괜찮습니다. 한번 그 대응해 보려고 사시는 거고 매매하신 거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벌써 오래됐네요. 작년에 10월 달이었나요? 그때 가상화폐 계좌 개설하는 법, 야, 이런 것까지 한번 또 하면서 저희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네, 그거 한번 관심 있으신 분만, 네, 일단 주식 가지고도 이렇게 머리 아픈데 내가 왜 해야 되겠느냐? 예, 그러면 아니지만 그런 것도 한번 언급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투자는 이것저것 다양하게 해보는 게 좋다라는 기치 아래 제가 비트코인도 얘기 언급드리고 거기다가 또 미국 시장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양하게 해봐야 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더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또 금리는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도 그렇고 2년물이 더 빠르게 꺾이고요. 지금 이제 그 금리는 실세 금리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금리 일단 미국이 그 금리는 더 이상 못 올릴 것이다. 동결인데 거기다가 여러 가지 사태가 나오다 보니까 아이고 불안해라고 하면서 수요 금리가 가격이 다 사람들이 그러면 아유 불안해라고 해서 몰려가죠. 채권을 사겠다 바이 하게 되면은 채권 가격이 올라가죠. 채권 가격입니다. 그러면 금리는 떨어지게 됩니다. 이 현상이죠. 다들 채권만 찾다 보니까 그나마 안정이 찾아지겠어 라고 하게 되면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미국의 채권은 올라가고 금리는 빠져지는 현상 이게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또 거기다가 금리 자체적으로는 이거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지금 당장 금리 인하까지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금리 인상도 약간 정체가 될 정도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리가 변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지난번 그렇다고 해서 한 3%가 깨질 정도로 그럼 여기서부터 금리가 추가적으로 만약에 10년점이죠. 이 정도가 깨질 정도로 나오게 되면 한 10년물 기준으로 3.2가 이탈하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리스크가 상당히 좀 이상한 리스크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더 커지는 대표적인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10년물 가야 나중에 가면은 경기가 완전히 안 좋다 보니 경기에 대한 충격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금리는 연준에서 빠르게 내릴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이 베팅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돼 있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식으로 변화가 나오는데 네, 금리는 시계 올려도 안 좋고 또 시계 올라가도 안 좋고 시계 하락해도 안 좋습니다. 예, 시계. 네, 그래서 정상적인 경로를 걷는 게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금융시장의 변수들이 다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근데 지금 1년간 데이터를 보게 되면 거의 또 단기 저점권에 들어왔어요. 그렇다고 여기다 또 크게 밀리기도 좀 힘든 시점이고 그래서 애매한 거긴 한데 역사적으로는 네, 뭐 이제 그렇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채권 전문가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매매할 정도로 시장 파악할 정도만 본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특이한 게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이죠. 예, 금 같은 경우 지금 온스당 2,000달러대를 넘보다가 지금은 또 1976. 딱 패턴 보게 되면은 깃발 수렴했다가 갈 듯 하다가 좀 주춤하는 거죠. 애매합니다. 근데 은도 같이 움직이고 있고 구리가 오랜만에 또 4달러대 안착을 시도를 하는데 4.1까지. 뭐 구리는 이제 예측하기가 힘드네요. 한번 쭉 밀렸다가 다시 들어오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중국의 수요와 함께 좀 반응을 해야 되는데 또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또 그렇다고 여기가 저희 많이 보는 4달러대 여기는 안착해서 들어와서 괜찮은데 이게 수요가 증가가 돼서 가격이 오른다는 거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달러의 약세로 인해서 올라가는 측면들도 만만치 않겠죠. 그래서 요거는 아직 모르겠는데 이건 또 얘가 나오면서 또 지표들 아마 이번에
다음 주 가게 되면 이제 4월 달로 접어드는데 그때 나오는 월말 월초에 나오는 이 PMI 지표들 이거 가지고 또 움직일 상황이겠죠. 중국이 생각보다 괜찮아. 그러면 또다시 이렇게 나왔던 추세 저항 깨고 뭐 여기 4.25 뭐 친구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달러 계속 약하고 그래야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또 그래? 라고 한 돌아가는다는 게 좀 특이한 건데 굴이랑 지금까지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게 원자재죠. 원자재는 거의 경기와 미국 달러의 흐름을 많이 본다라고 했을 때 이쪽은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좀 강세 기조죠. 근데 반대로 원유 유가는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오히려 제대로 반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때 한번 충격받고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은 이제 달러와 그 경기 흐름을 같이 봤는데도 영향을 받는 쪽이긴 하지만 수요에 대한 위축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강하게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여기 빠졌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저점을 만들어야 되겠죠. 저점을 만들고 움직이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뭐 거의 장중에 67달러, 66달러까지 들어왔다가 또 고개를 들고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자세히 보게 되면 이때 이게 원인이 그 수요에 대한 우려였거든요. 근데 아까 보면은 구리는 벌써부터 지금 탄력을 받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유가는 왜 아직 그 정도까지 못 올라올까요? 라고 하게 되면 유가를 또 누르는 세력이 있다는 누르는 압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이거 생각보다 이런 얘기. 근데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수요와 공급에 따른 변화 쪽에서 이게 그냥 이렇게 끝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또 들어옵니다. 또 이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70달러대 공방을 펼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들어와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이렇게 한번 이탈했다가 그 힘을 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 모르는 일이고. 근데 여전히 유가에 대해서는 너무 부정적으로 보기지도 그렇고 그냥 차라리 이렇게 이 안쪽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70 달러대 기반으로 왔다 갔다 하는 수준. 근데 단기 유가가 하락해서 나올 수 있는 변화들은 물론 이제 에너지주나 아니면 또 미국 이따가 종목들도 아마 두 개 더 초과를 시켰는데요. 또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아직까진 그런 거죠. 그래서 요거는 또 유가 관련된 얘기는 계속 지난번에도 드렸고 또 계속 추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봐야 될 게 상하이 철강 같은 경우도 볼까요? 이것도 이제 하나의 시그널인데 한번 쭉 올라오다가 살짝 줄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중국의 어떤 경기 얘기들 또 얘기들 나오는 거죠. 근데 저희가 느끼는 미세먼지 강도를 보게 되면 이거 상하이 철강 가격들은 여기 와 있어야 되는데요. 거의 뭐 공장 다 돌리고 있고 옆 나라 죽어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변화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그 구리는 좀 강한데 그렇다고 철강 동향들 쪽은 또 강하지 않고 지난번에 올랐던 거 다 밀리다 보니까 아직도 애매한 상황들이죠. 예, 그거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또 시장 위험 지표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것들 말고 CDS 프리미 이건 뭐 계속 체크해야 될 거긴 하지만 장단기 금리차 오랜만에 볼까요? 요즘 어 난리 브루스를 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장단기 금리차는 지금 그나마 조금 개선됐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 나왔던 FOMC 이후에 나왔던 변화는 그래도 단기 금리가 더 빨리 떨어지고 그러니까 격차가 더 좀 심했던 게 좀 좁혀지는 거죠. 단기 금리가 더 많이 떨어지고 장기 금리가 덜 떨어지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데 이게 어느 쪽으로 가야 좋으냐? 물론 이 갭을 축소를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끝나는 게 좋겠죠. 이게 거의 이쪽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이 격차가 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여파가 나오긴 나오겠는데 이게 어떤 시스템 리스크적으로 나오지만 않는다고 하게 되면 그냥 어떤 구조적인 급하게 올렸던 금리에 따른 변화였다라고 넘어갈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건 또 나중에 하나의 또 논문이 되겠죠.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갔다고 하게 되면. 근데 격차는 좀 줄었다 안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한류 채권 스프레드를 보셨을 때 느끼는 점은 일단 더는 안 늘어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준에서 한번 좀
만약에 위험이 빠르게 늘어났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를 돌파했겠죠. 여기 일단 순차적인 변화. 그러니까 즉, 리스크는 떠오르는데 이거를 빠르게 진행하지 못하게 되면은 여기. 그래서 지난번에 한 그 700bp 이상 가게 되면 지금 이건 완전히 시스템 리스크가 나왔던 시도다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한 500대에서 그리고 600대 정도에서는 일단 멈춥니다. 그리고 멈추고 있는데 근데 이게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순식간에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주의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때도 보면 순식간에 빠박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특이 된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 나오는 현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랑 또 중소기업 동향이랑 다 같이 연결시키는 또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더는 어제 같은 경우도 만약에 도이치뱅크 사태가 나왔었을 때 또 장중에 체크하는 게 이런 거죠. 장중이란 건 새벽이죠. 예. 혹시 여기 괜찮나 싶어가지고 이거 체크하고 또 다른 거 체크하는 대표적인 쪽인데 지금은 되게 애매해요. 다시 반등 시도하나 싶었는데 제가 보기엔 여기 돌파 제대로 못하게 되면 그냥 꺾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500bp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끝난다. 그나마 낫겠죠. 그래서 요거는 추적은 계속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공시사항으로 급등한 이 CDS 프레임을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를 보고 지금 주식은 비중을 줄여야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니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 뭐가 그게 뭔데? 라고 했을 때 미리미리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일단 지수는 변동이 오늘도 미국 시장에서 빠진 거 보면은 오늘 근데 딱 보니까 200일선 딱 지키네요. 200일선 지키고 돌아가는 거 보면 일단 미국 자체는 지금 되게 탄탄한 거죠. 지금 추세 저항 이렇게 나오고 있고 거기서 200일선 딱 들어가 있고 밑에는 55일선 딱 들어가 있고 이런 상황이면은 그래 밀려도 안쪽으로 밀리는 거는 다 용인해 줄게. 하지만 우리는 지금 레벨업 하려고 하고 있어 라고 하는 미국 시장의 모습은 괜찮습니다. 괜찮고 또 하나 지금 미국 시장의 위치랑 한국과 좀 비교를 해볼까요? 나스닥 기준인데 주봉입니다. 네, 코스피의 주봉입니다. 차이가 미묘하지만 어떤 변화가 나왔냐면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55주선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딱 들었습니다. 근데 코스피는 그게 저항이에요. 벌써부터 한 번도 확실하게 뚫은 적 없고 지금 이때죠. 이때가 언제면 2022 작년 1월부터 빠지기 시작했던 이후부터는 한 번도 닿은 적이 없이 계속 닿을 듯한 무늬만 보였던 거죠. 근데 이런 상황 쪽에서 이게 턴하기 시작을 해줘야 참 좋을 텐데. 근데 이런 자리 가지고 무조건 이제 지금 2450이거든요. 2450. 네. 2450을 돌파를 강하게 하려고 나오는 변화를 기대한다는 여기서부터 뭐 2500까지. 그러니까 즉 뭔가 풀리게 되면 슬슬 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한국을 봤었을 때 제가 느끼는 건 그거죠. 그러면 이렇게 두터운 매물벽을 시원하게 돌파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반도체입니다. 이게 움직임이 나와야 코스피가 시원하게 움직이겠죠. 반도체에 대한 그래 지금에도 사자 업황 개선한다 라고 하는 시그널이 나와야 2500이 돌파를 하는 거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업황과 섹터와 지수를 같이 보게 된다 라고 하게 되면 그런 거죠. 자신이 없는데 반도체에 대한 업황에 자신이 없는데 그냥 쭉쭉 올리겠습니까? 이게 또 잘못하게 되면 가게 되면 맞는 그래서 꼴이 되겠죠. 그러니까 보니까 외국인들이 자꾸 선물 매도로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관리하는 게 이런 쪽 같고요. 그러니까 뭔가 탁 트이는 게 보여야 되겠죠. 이거 반도체 업황 저점 이래서 나오기 시작해야 돌파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 미국은 그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산업에 대한 또 메가 테크 기업들 이쪽이 더 탄력이 금리 때문에 우리 이만큼 하락했어. 우리 어떻게 보면 너무 큰 피해주야. 금리만 멈춰봐라. 움직일게. 라고 하는 게 딱 바뀌어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그런 게 확인이 되어 있는데 또 마찬가지로 미국은 200주선 위고 한국은 또 200주선 아래입니다. 요 차이도 크죠. 그러니까 200주선이 딱 2480, 2500 근처예요. 그러니까 요거 확인이 돼야 탄력을 받겠죠. 그래서 조금 차이는 있다. 반도체가 돼야 이게 탄력이 가겠다라고 봐야 될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나스닥 종합은 그런 상황들이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선에서 움직이게 되면은
나스닥 쪽이 가장 먼저 봐야 되고 챙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코스피는 그만큼 돌리려고 하더라도 자리가 그거죠. 이걸 가지고 그냥 막상 당연하게 뭐 2500 돌파에 대한 변화를 나가는 게 기대가 아니라 지금은 어, 저항대에서 탄력을 어떻게 받아서 움직이느냐 요거를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 낙관할 수도 없는 상황들이죠. 지금 외국인들 보게 되면 오늘 또 선물이 9,990개 이런 것도 무섭죠. 그래서 이날 18,000개 정도까지 매도를 하다가 이 정도까지 오면서 거의 다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제 계산으로 한 마이너스 3,000개 정도까지 정리되다가 된다 하는데 주가는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2,000개 또 마이너스권이 들어옵니다. 이런 추세 저항이 딱 들어오는 자리에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 편하지 않죠? 불편합니다. 예, 불편한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외국인들은 관리를 하고 있구나. 더 이상 돌파를 하기 위해선 좀 어렵구나 라는 쪽인데 차라리 그럼 반도체 쪽을 탁 전환시키면서 이거 그냥 정리를 시키고 위로 쏘기 시작한다. 매수를 그냥 하루에 또 10,000개 플러스 10,000개 하기 시작하면서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또 다른 문제죠. 그러면 시장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변화가 나오니까요. 근데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 포지션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저 반대로 나올 거야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게 추세에 걸렸구나 라고 보게 되면 이런 민감한 자리에서 또 그러면 만약에 또 55선 자리에서 또 이 테스트 나오기 시작해서 이탈되기 시작하고 무조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쪽으로 가져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게 주식을 해보냐 마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예, 주식을 좀 안고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갖고 있는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 그냥 무책임하게 무작정 2,500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과 뭐 주식이 없으니까 객관적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니죠. 주식을 갖고 있는 편향적으로 보게 되면 갖고 있는데 혹시나 이탈이나 좀 리스크가 생길 거에 대한 불안을 더 먼저 감지하고 대응하는 게 먼저가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게 더 핵심이다 라고 봤을 때는 일단 갖고 있는 입장 쪽에서는 저거 경기에서 만약에 그럼 현금 비중을 좀 높여야지 뭐 이런 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도 계속 매매를 장중에도 하다가도 계속 오버나이트 할 때는 일단 현금을 좀 가져가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70%대에서 30%로 가다가 주식 비중, 현금 비중 가다가 현금 비중을 30%로 막 움직이던 거를 계속 줄여가지고 이쪽으로 더 넘어가서 장중에도 뭐 8, 90%까지 늘려다가도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종목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종목 섹터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거 계속 붙어보자라는 쪽이었는데 그래도 주말 앞두고 이런 불안감 심리가 계속 있는 상황 쪽에서 한 20%대는 현금 가지고 있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겁니다. 이 불안감들이나 포지션 가지고는 좀 불안불안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결론은 지금 저희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70% 30% 쪽에서 한 80% 주식 비중 그냥 가져가고 20% 정도는 현금을 꾸준히 장중에 늘렸다고 하더라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종목 섹터가 꺾이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상황으로는 이 정도는 충분히 매매를 해보고 약간 중기 보유도 이쪽으로 계속 중기 보유? 예, 중기보다는 보유 관점적으로 언제든지 시장이 이상하다 그러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런 쪽은 유지를 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봤고요. 그래서 지금 드릴 얘기는 국내 증시 기술적인 상황들 그러니까 아직까지 2400선에서 어떤 방향성을 뚜렷이 나온 건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의 불안감들이 이 변동성을 계속 키우고 있는 요인이다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그게 더 핵심인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지금 섹터 종목들은 솔직히 좀 강하고요. 네, 이런 쪽에서 지금 분위기는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게 FOMC 이후의 변화. 근데 이거는 여기서 나왔던 게 제가 느끼는 건 뭐 저희 다 아시죠? 제가 매크로 너무 딥하게 안 들어간다는 거 지금 시점에서. 근데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이라는 문구가 사라졌습니다. 거기다가 지속적 인상 이게 사라지고 두 번째는 점도표를 보니까 지난번과 같이 얘기했던 5.1대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금리는 5%대입니다. 그러면 다 왔네? 라는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다음 FOMC가 5월입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시간 좀 벌었네 라고 하는데 그 4월
5월 사이에 만약에 5월 달에 금리 결정을 하는데 인하를 한다. 하게 되면 이때 첫 인하는 충격이에요, 시장에서.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그랬던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사이에 그러면 4월, 5월 사이에 뭔가 또 시장에서 이상한 또 시그널이 나왔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5월 금리 인하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변화 보면 만약에 금리를 인하를 하면 안 됩니다. 인하를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또 동결을 쭉 가겠는데 갈 가능성이 높은데 갑자기 5월 달에 인하를 한다는 얘기는 뭐가 충격이 발생했다는 얘기 같아요. 그걸 소화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거겠죠. 그러면 5월 달은 시장이 안 좋을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바라보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FOMC를 바라보는 입장은 다 그래요. 지금 그 마의 숫자 5%대까지 이것도 1년 안에 빠르게 올라왔는데 제로에서 5%까지 올라왔을 때 나오는 후폭부들이 지금 막 터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지금 어느 정도 안고 그리고 또 감수하려고 또 방어하려고 하는 현상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또 하나의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5%대 안쪽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더는 안 올려도 이게 상대적으로 오래 유지가 된다. 이것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대 이자를 계속 내면서 감수를 해도 아니 내가 이게 허덕허덕이면서 가다가 아우 도저히 안 되겠어. 한 6개월째 가서는 나 끝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것도 또 하나의 여파가 좀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FOMC 이후에 나오는 얘기는 일단은 당분간은 금리 얘기는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겠죠. 그래서 별로 볼 얘기가 없는데 그 사이에 그래도 저희가 바라볼 거는 이것만 그래도 꺾이지 말아다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2차 전지 살짝 좀 위축 나오기 시작하고 로봇은 고점에서 흔들리고 AI도 약간 그런 모습들 쪽에서 그래도 그나마 나머지 종목들이 그러니까 반도체가 지금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느끼는 거는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게 주도가 되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소부장이 더 빠릅니다. 이 얘기는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소부장이 먼저 저점에서 팍 들고 빠릅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바닥인가 보다 라고 할 수는 있지만 바닥 시그널이 나왔다는 거에 대한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반도체 소부장은 딱 찍고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움직이는 거 보면 이런 식으로 많이 움직이고 그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본격적으로 턴해서 움직이는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딱 자리를 잡고 턴하기 시작해야 가장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인가 아닌가 낀가 아닌가 하다가 확인이 되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강하게 가죠. 그래서 저점 대비해서 나중에 사이클 고점 대비하면 이만큼 수익이 났다라고 하겠지만 그래서 저희 반도체 섹터는 그동안에 꾸준히 관심 있게 두고 보고 이런 게 좋겠다 그리고 저런 게 좋겠다 그래서 계속 보강시켜 놓은 거죠. 그게 이번에도 효과를 봤으면 하는 느낌이고 저희는 먼저 움직입니다. 네. 이차전지 쪽에서도 라이징 스타 만들어 놓고 그거 가지고 그 전적응응 하다가 올라가는 것처럼 네. 딱 그때 하는 거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서 선점에 있었을 때 안 가게 되면 되게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긍긍되다가 딱 또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오케이 그쪽으로 딱 진입해서 또 나올 수 있는 거. 솔직히 이번에도 그 라이징 스타에서 가장 큰 대박이 그거였더라고요. 에코 앤 드림이라고 하는 예전에 저희 E 앤드 D 이 종목이었던데 에코가 붙어서 그렇습니다. 에코 때문에요. 근데 또 그런 상황이 또 펼쳐지고 그러니까 미리 들어가서 딱 기다리는 거는 되게 힘들죠. 근데 그러면 저희가 그거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런 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공부하자. 쫙쫙쫙쫙. 그리고 진짜 움직인다. 가지야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제가 섹터를 그렇게 나눠서 이렇게 쭉 보고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연유에서 그렇구나. 그 종목도 딱 봐서 탄력 좀 없는 것들 같은 경우 일단 이런 것들은 요 정도쯤에서 55일선 뭐 이쪽에서 다 정리를 하고 또 다른 쪽으로 가는 게 낫겠다라고 안내드리는 것도 그런 변화라고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반도체의 움직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쪽에서 외국인들이 그러면 지수를 플레이를 딱 턴하고 전환시키고 가는 모습들이 나와야겠죠. 그러면서 삼성전자, SK를 끌고 이것까지 나오게 되면 이때는 시장이 2,500선 돌파하면서 주도가 그러니까 이번에 주도는 2차 전지는 LG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이런 쪽으로 잡고 하다 보니까 지수가 안 움직여도 코스닥 지수만 가지고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반도체 쪽은
지수의 움직임과 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면서 지수의 변화가 나오면서 반도체 뿜뿜, 그 다음에 나머지 소부장 같이 동참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소부장은 이번 상황에서는 좀 더 챙겨봐야 될 종목들이고 섹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움직였을 때 바로 움직일 수 있는 대표적인 반도체 관련된 쪽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시고 반도체는 잘 챙겨보자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근데 그것만 챙기면 안 되겠죠. 또 저희 그건 이따가 두 번째 시간에 한 번에 다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반도체 IT 쪽 부활은 계속 챙겨하자.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는 또 섹터가 하나 더 늘었을 겁니다. 스마트폰 MLCC 뭐 이쪽 계열까지 섹터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미국 관련된 종목들 쪽 흐름들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 요거는 나 관심 없는데 왜 자꾸 얘기해?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공부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 공부를 한다는 차원에서는 이런 거 다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도 딱 보니까 그거 와 있네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네. 워렌 버핏 이거 사서 망했는데요. 가 아니고 워렌 버핏도 왜 이걸 살까? 유가에 상관없이 왜 정유사를 그렇게 돈을 들여서 거의 이제 보면은 애플 밑으로까지 그때 한 5인가 6위 정도 됐었으니까 지금 이 정도 계속 쏟아붓는 거면은 거의 5위 안쪽까지 들어왔겠네요. 그렇습니다. 버핏도 물립니다. 사서. 네, 버핏도 사면은 딱딱 올라가지 않죠. 지금, 주봉으로 보게 되면 벌써 작년에, 그러니까 요 정도쯤에서 샀겠죠. 제일 먼저 이때였었습니다. 작년에 2월 달에 알려지기 시작하고 한 단계 레벨업 됐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물리지는 않네, 아직까지는요. 매수 단가 정도. 근데 주봉, 저희 패턴으로 보게 되면 딱 턴하기 좋은 자리. 아시죠? 예, 이런 자리에서 과연 옥시덴탈은 어떻게 가겠느냐? 또 에너지 쪽은 워렌 버핏이 실수한 거냐? 손절할 수도 없을 텐데 그냥 인수를 해버려야지. 저 정도면.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상황 쪽에서 왜 지금 저는 계속 에너지만 갖고 저렇게 목숨을 거느냐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목숨을 건 건 아니고요. 에너지 한번 볼게요. 이번에 제가 저희 거기에 두 종목이 추가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딱 그겁니다. 탱커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습니다. 탱커가 뭐냐면은 큰 탱크를 안고 있어서 그걸 왔다 갔다 하는 선. 그러니까 에너지를 담고 움직이는 선을 탱커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탱커 선 탱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노리는 거는 LNG 이쪽이죠. 왜냐면 이번에 LNG 가격과도 연동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가격과는 솔직히 큰 상관은 없습니다. 큰 상관 없다. 운임은 오히려 가장 지금 변화가 된 게 지금까지 LNG는 관을 통해서 러시아에서 유럽까지 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못 가게 됩니다. 그러면 해상으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없었는데 이게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어지는 변화라고 하게 되면 운임이 거의 LNG 쪽 이거 되겠어라고 하는 거의 바닥권에 있던 운임이 해상에 대한 운송 중요성이 러시아를 통해서 중요하게 됐습니다. 확 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LNG 운영하는 그리고 또 지금 LNG 탱커선들이 그동안 발주가 좀 적정하게 줄었어요. 크게 필요 없지 이 정도면 되겠지 뭐라고 했던 관심 없던 섹터가 유럽의 이 사태로 인해서 갑자기 발주가 몰립니다. LNG선 그래서 저희 보시게 되면 한국의 LNG선 갑자기 또 발주 많이 들어왔던 게 작년부터였었죠. 왜냐면 이거 이제 담당해야 되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배를 주문하게 되면 지금 2, 3년간 걸리죠. 그러면은 최소 2년 걸리죠. 그러면 작년부터 이런 사태가 나다 보니까 2022년입니다. 2022년에 이런 사태가 났고 배 들어오기까지는 24년, 25년까지 돼야 됩니다. 근데 그동안까지는 있는 배 가지고 돌려야 돼요. 그 운임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걸 또 작년에는 세팅을 못했다가 거의 지금 난리부르스를 쳤고 근데 이거는 앞으로 미국에서 유럽까지 가는 배가 이제 계속 또 아니면 아프리카만 해서 또 유럽까지 가는 배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그러면 운임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냥 올라가는 운임 가지고
정태된 운임이 이걸 가지고 수요가 들다 보니까 팍 올라갔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지금 이 업체들은 배당을 다 해버려요, 거의 다. 왜냐면 더 이상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처럼 그냥 유보금 이렇게 쌓아놓는 미국 기업들은 거의 없어요. 돈 많이 벌었다. 배당으로 다 때립니다. 예, 다 갑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번에 신규로 선정한 종목 중에 유로남은 아실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안 되겠다. 다시 사야겠다. 손절하고 또 사야 되겠으면 또 삽니다. 그게 현상이고 TK 탱커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다 지금 말씀드린 LNG 탱커선인데 배당 성향이 만약에 올해 나올 배당까지 사게 되면 최소 30%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30%면 혹시나 뭐 이거 배당을 받아서 우와 고배당이다. 근데 세금 내야 됩니다. 세금 내는 구조 이것도 나중에 혹시나 하셨으면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결국에는 지금 저희가 스콜피오 탱커스, 유로나브, TK 탱커스까지 다 탱커스의 지금 이 구조를 통해서 밟고 있고 이거는 시세 제가 노리는 거는 시세 플러스 배당입니다. 배당을 미국 기업에서 혹시 이게 30% 배당 성향이 아니에요. 30%를 그냥 주는 겁니다. 지금 작년 2010 이때 한번 또 운임 쪽 이거 운임이 싹 좋아져서 회사 실적이 많이 났을 때 그때 201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70% 배당했습니다. 70 몇 프로를 배당했습니다. 이런 배당 미친 배당 성향을 보여주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런 기조가 나오면 운임이 갑자기 늘어서 와 있는 거 가지고도 돈 잘 벌겠네 하게 되면은 저희가 노리는 거는 당연히 이 고배당을 또 노릴 수 있는 거죠. 아마 이것도 와 그거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한 게 아니라 과거 데이터와 함께 쭉 봤었을 때 아 운임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러면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탱커스 세 종목 그리고 또 노블 트랜스오션 시추선 오시아닉 인터내셔널도 시추에 가깝지만 약간 로봇 쪽과 연결돼서 다양한 하드웨어와 도 연결되어 있는 시추선. 그러니까 지금 메탄엑스는 메탄올. 예. 이게 다 결국에는 이쪽도 유가와 연동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죠. 근데 유가 연동보다 셉니다. 네. 유가와는 또 상관없이도 움직일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운임은 계속 고공행진을 가고 있는데 그것만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네. 그것도 유가에 따라서만 두겠습니까? 실적 좋아지는 거나 앞으로 전방 좋아지는 거 2, 3년 안에 발견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예, 홀딩 관점으로 시세와 배당을 다 노리겠습니다. 저보고 고배당주를 사라. 이쪽 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미국 주식도 끝인데 자리 한번 볼까요? 이거 보니까 스콜피오 탱커스 예, 자리가 예, 55센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뭐 좀 될래 말래 하고 있는 쪽이죠. 그리고 유로나브 네, 이것도 요때가 좀 그랬지만은 거의 그때보다 다시 살짝 더 주고 사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다시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과거 실적 가지고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충격도 좀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정리되고 또 합병 얘기도 잠깐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거의 끝난 얘기 같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레벨업 하지 않나 쪽이고 TK 탱커스는 왜 제가 고배당주를 얘기했냐.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탱커스에 비해서, 예, 선사에 비해서 좀 약간 높이 유지되고 있는 거죠.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더 나중에 시세도 좀 탄탄하고 배당도 좀 좋을 수 있는 이런 쪽이겠죠. 나블, 예, 이것도 시추는 조금 더 유가에 민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55세 밑에서 지금 자리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큰 변화는 노블도 마찬가지고 유가보다 먼저 자리 잡을 가능성이 무리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네, 그리고, 오시아니링도 약간 좀 미쳐져 있죠. 이거는 여기 들어오게 되면 사야 되겠지 않을까요? 15달러 전후에서 만약에 엔빌로프까지 터치한다. 이런 건 사야죠.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또, 온세미 컨덕터. 이거는 아직도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건 실적 발표 때쯤에 한번 랠리 나오지 않을까 쪽인데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도 전력 반도체 강자니까요. 네, 그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렸던 베리골드는 일단 정리. 그래서 손절 처리를 저도 하고 이쪽으로 좀 집중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탱커스, 시추선, 전력 반도체, 네, 메탄올 쪽 이것도 약간 메탄올도
에너지 쪽에 가깝겠죠. 예, 한번 쫙 가다가 좀 조정 이 정도로 보고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이번 주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생 많으셨고요. 네, 근데 2400선을 중심으로 저희가 변화가 나오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이거는 외국인들 선물 변화가 나오면서 현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현물을 사기 위해서 선물을 끌어올린 거죠. 예, 끌어올리겠죠. 근데 현물은 일단 2차전지도 중요하겠지만 2차전지도 또 이거는 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반도체 쪽이 선방을 하면서 움직여 줘야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 쪽 변화가 외국인들 현물과 함께 살아나기 시작해서 탁 올라가는 거 이거 확인되는지가 중요한데 그 전까지는 여기서 왔다 갔다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다라고 것들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지금 시나리오 1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또 미국의 지금 종이 흐름은 은행 또 망하는 거 뭐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불안감들 다 떨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게 반영되다 보니까 변동성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아직까지 그나마 대한민국의 코스닥과 함께 섹터 중심은 양호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이탈하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코스닥 시장이 딱 부러지는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그때 또 가도 올릴 겁니다. 저희도 올려서 현금 비중 또 높일 겁니다. 당연히. 근데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은 그나마 뭐 파티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미리 끝날 줄 알고 미리 뭐 가서 끝날 것 같으니까 미리 가서 집에 가서 샤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 그럴 것 같긴 하겠지만 지금 끝까지 즐기고 나중에 자 집에 가세요 라고 했을 때 갈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아직은 유지 중입니다. 아직은 음악 소리 둠칫둠칫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너무 미리 빠지는 것보단 대응 하되 그래도 뭐 종가상이나 아니면 주말에는 현금 살짝 둬서 혹시나 저희가 또 이런 얘기가 주말에 많이 터지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네. 자,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또 체크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현금은 살짝 두고 그 다음에 다음 월요일 날 어떤 섹터나 어떤 변화가 움직일지 모르니까 새로운 또 섹터를 대응할 수 있는 입장 쪽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한쪽에서 리스크 관리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런 차원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뭐 이번 주 이슈가 많았는데 그냥 워낙 저희 섹터나 종목에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또 이쪽의 비중이 커지게 됐을 때는 시황은 또 집중적으로 달도록 하겠습니다만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잠시 뒤에 두 번째 종목 코너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